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훗날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12번은 구했나 보다라면서 부러움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게 어디라도 함께 외출을 하는 날에는 손을 꼭 잡고 걷고, 비가 오면 한쪽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도 제게 씌워주며 뜬금없이 제가 좋아하는 꽃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과도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벗겨지지 않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녔으며 몸에서는 늘 좋은 냄새가 났죠. 더구나 말에서 존중이 나오는 것이라고 어느 순간부턴 우린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난을 떤다고 꼭 불륜 남녀를 보는 느낌이라며 질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런 저희 부부를 좋게 보더군요. 어머,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딨어? 내가 요즘에 제일 부러운 게 자기야. 재영이도 지 엄마라면 끔찍이 아끼고 극진하게 효도해. 잘생긴 남편이 졸졸 쫓아다니며 예뻐해. 그러지 말고 우리 점사 한번 보러 가자고. 이 동네에 점사 잘 치는 박수무당이 있다고 하던데, 어? 에이, 무슨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믿든 안 믿든 가보자니까. 나도 답답해서 그래. 자기가 나라를 12번 구했으면 난 혹시나 그 옆에서 팔아먹은 게 아닐까 하고. 이건 말년으로 갈수록 원수가 이런 원수가 없어. 임신 8개월 된 여자처럼 배만 불룩 나와서는 씻지도 않고 술상 대접하라며 소리를 버럭버럭. 어떨 땐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라니까. 가만, 혹시 내가 나라 팔아먹었을 때 그 인간을 죽였나? 그러지 않고선 내가 말년에 남편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할 리가 없잖아. 맞지? 왜 그러세요? 두 분 보기 좋은데요. 티격태격하면서 오히려 재미지게 사는 것 같고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사는 거지. 두 번만 재밌었다간 둘 다 교도소 들어가고도 남았어. 남자는 여자 학이 달렸다. 내가 봤을 때 그 말은 아들 가진 미친 시애미가 본인 아들 편하게 하려고 꾸며낸 말이 돌고 돌아서 온 것 같아. 자기 보니까 딱 알겠다니까. 여잔 남자에게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남자가 공주님, 여왕님 대접하니까 진짜 그렇게 살잖아. 제가요? 그냥 저희도 다른 부부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거 기만이야? 난 남편 은퇴해서 집에 완전히 들어앉을 거 생각하면 요즘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여잔 여잔데 남편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꼭 나를 무슨 엄마 취급을 하니? 내가 다 늙은 자식 품고 사는 기분이라 더 싫은 것 같아. 나라고 내 남편 욕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어? 나도 나름 노력을 했다니까. 노력이요? 어떤 거요? 우리도 자기네 집부부처럼 서로 상호 존대하자고 나도 그렇게 시도는 해봤다? 아무래도 존댓말하면 덜 싸울 테니까. 질색하던 남편도 나중엔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했지. 아, 정말요? 어때요? 그 망할 남편 놈이 얼른 술상을 주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하며 이를 악물고 술상을 봐줬지. 그랬더니 술상이 부실하기 짝이 없으나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 있지. 존댓말만 하면 뭐해. 존중이라곤 개미 똥만큼도 없는데. 망할 영감. 그날 우리 둘 다 존댓말로 싸웠잖아. 그거 알아? 욕을 존댓말로 하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꺼져 주십시오. 그 입 좀 다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이 제게는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부처럼 느껴졌고 귀엽게 보였거든요. 누군가는 기만이라고 하겠지만 전 진심으로 부러웠던 겁니다. 뭐 지금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남편, 따뜻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실 남편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어떨 때는 저 역시도 변화된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못할 정도로 망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흔하지 않던 그 시대에 첫 번째 부인이 애를 두고 도망쳤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럼에도 잘난 얼굴 하나 믿고 사고를 치는 남편 때문에 시부모님은 갓난아기라도 봐줄 여자가 필요했고, 그때 선택된 게 바로 저였습니다. 제 밑으로 어린 동생이 3명이나 되었고,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의 첫째 딸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저와 남편을 억지로 이어준 거였습니다. 흰옷 입고 사진 한 장 덜렁 박은 게 전부였지만,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며 반쯤 풀린 눈으로 제 발을 유심히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발이 작은 여자가 좋다니까. 저건 무슨 나랑 신발 같이 신어도 되겠어. 아니, 이왕 데리고 오려면 좀 작고 귀여운 애를 골랐어야지. 아니면 얼굴이라도 예쁘거나 가슴이라도 엄청, 어? 아이, 그런 거 있잖아. 호리병처럼 그런 몸매. 시끄러. 호리병으로 맞아 뒤지고 싶어? 동네 창피하게 헛짓 좀 그만하고 다니고. 너도 정신 차려 이놈아. 어디서 또 얼굴 몸매 타령이야. 그렇게 결혼해서 너 잘 살긴 했어? 호리병이 밥을 먹여줘 뭘 해줘? 네가 그렇게 작은 발 타령하더니 그 발로 도망밖에 더 갔어. 내 결혼이잖아. 엄마가 결혼해? 적어도 결혼은 내 마음에 쏙 들어야 하는 거고. 연애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은 살림 잘하고 야무지고 애 잘 키우고 시부모 공양 잘하는 이런 여자를 고르는 거야. 도망간 그녀는 뭘 했어?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했냐고. 이미 한번 피눈물 흘려봤으면 이것도 감지덕지지. 아직도 작은 발 타령이야? 몰라. 내가 불행하면 그건 다 엄마 탓이야. 짜증나게. 입 딱 닫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해. 너희 아버지가 너 군소리하면 돈 다 끊어버린다고 했어. 그래도 좋아? 밖에서 너도 개고생 더 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일할래?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그 당시에도 시댁은 굉장히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중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게 저희 남편이었고, 손이 귀한 집이라 딱 하나 있는 아들에게 뭐든 해주려고 하다 보니 남편은 가방끈만 긴 여자 밝히는 개망나니로 자란 거였죠. 문제는 거기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여자를 보는 기준이 특이하게도 작은 발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중국의 전족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발을 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여기는 거라고 하더군요. 보통 5에서 6세의 여자아이가 대상이 되었고, 수년 동안 발을 강제로 조이면서 자연적인 성장과 뼈의 발달을 억제, 심한 경우 뼈가 부러지고 기형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금지되었으며 1950년대 중반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은밀히 이어지다가 점차 사라졌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도 중국의 미의 기준만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건강미를 추구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미의 기준은 작고 여린 여자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작은 발과 머리에 커다란 눈,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여자 말입니다. 남편의 이상형도 딱 그런 여자였어요. 물론 그게 다 중국 유학의 영향이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시아버님이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유전자고로 툭하면 꺾어질 것처럼 여린 맛이 있어야 해. 그래야 남자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우악스럽고 거친 여자가 어디 여자로 느껴지길 해. 한 팔로 딱 감으면 허리가 쏙 들어와야 여자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 아가 너도 노력이라는 걸 좀 해봐라. 남자 마음을 잡아야 애도 팍팍 낳고 다른 부부처럼 그렇게라도 살 거 아니야. 네, 아버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이참에 식사량도 좀 줄이고 많이 움직이고 일도 열심히 하면 살은 저절로 빠지는 거야. 결혼했다고 일 쉬면서 애만 보고 밥만 축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 어디 가서 일자리라도 좀 알아보고 집안일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일도 시작하고. 일이요? 일을 해도 된다고요? 해야지. 일 안 하고 집안일 있으면서 먹기만 하면 돼지 새끼랑 다를 게 없지. 관리 못해서 살 축축 늘어지고 주름살 늘어나고 나이까지 먹기 시작해봐. 오려던 마음도 도망치지.
무엇보다 여자가 살찌면 어디 여자로 보이는 줄 알아?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 겸사겸사 살 빠지면 내 아들도 마음 잡고 그래야 그 망나니가 집에 붙어 있을 거고 손자도 볼 거 아니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만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내가 너희 집 빚 갚아준 거 돈이 차고 넘쳐 해준 거 아니다. 재영이가 있긴 해도 아들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고 손 귀한 집이니 너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아내의 본분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겸사겸사? 그냥 돈 벌어오라고 하는 말을 꼭 그딴 식으로 말을 해야겠어요? 설마 얘 친정비 갚아준 게 아직도 그렇게 아까워 그래요? 식사량을 왜 줄여? 지금 얘가 어때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누가 구두쇠 안 일할까봐 쌀이 아까워? 제발 아낄 걸 아껴요, 아낄 걸. 이 옆에 내가 지금 며느리 앞에서 언성을 높여? 미쳤어? 그럼 예전처럼 군소리도 없이 그런 헛소리 듣고 있을까봐? 무슨 말만 해도 절절거리면서 내내 소리할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애초에 손자 타령할 거면 밥을 굶으란 말을 말아야지. 그리고 허리가 한 줌 되는 여자가 애를 어떻게 낳는다고 지금 살 빼라는 말을 해요? 얘가 뼈가 두꺼워 그렇지 사실상 말랐어. 아니 나는 우리 아들이 마음을 못 잡으니까. 그리고 당신 내 아들 하는 말 못 들었어? 살집 있는 여자는 꼭 자기 엄마처럼 느껴져서 감흥이 없다고 하잖아, 감흥이. 결국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당신 탓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참에 당신도 관리를 좀 해. 관리? 언젠 내가 살집 있어서 좋다며? 다른 여자들은 눈에도 안 찬다면서요?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걸 어쩌라고? 나라고 알았겠어. 젊을 때 살집이 커선 덩치가 된다는 걸. 저 뱃살 좀 봐. 어우 답답해. 보기만 해도 내가 숨이 막혀 그래. 둔에 빠져서는. 그러니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까봐 내가 조언해 주는 건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 그게 조언이라고요? 늙어서 밥이라도 대접받고 싶으면 그 입 좀 다물고 살아요. 다신 얘한테 돈 벌어라 쌀 축내지 말란 소리 또 하기만 해봐요.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저 좀 미친 옆에 내가. 실제로 시어머니는 덩치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살집이라기보다는 뚱뚱하다는 것에 가까웠죠. 그래서 살 이야기만 나오면 시아버님과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이 많았고요. 뭐 어떤 식으로 보면 저를 보호해줬다고 봐야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이야긴 신경 쓸 것도 없어. 망할 놈의 영감탱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저렇게 헛소리 짓거리는 거지. 돈, 그놈의 돈 아까워서 너 입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하지만 대신 아이는 안 된다. 알았지? 하지만 아버님은 아이를 가지길 원하시는데 그건 그 인간 생각이고 난 아니야. 막말로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데 덜컥 애만 싸지른다고 능사도 아니잖니. 내 말이 틀리니? 나도 저 인간한테 사랑 못 받았어. 결혼 초에만 좋다고 난리였지. 딱 1년 후엔 허리 한 줌 되는 년들 양쪽 팔에 끼고 살았으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 못 받는 여자는 남편 죽어서도 못 받는다고. 그래도 아버님이 저렇게 매번 말씀하시는데 너도 너희 집 빚갚으로 억지로 시집 왔겠지만 우리도 너 그냥 데리고 온 거 아니다. 우리 아들 마음 잡게 해주고 우리 재영이 잘 돌봐주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야. 저 망할 영감 비위나 맞춰주면서 그냥 적당히 살라고. 괜히 애 낳으면 족보만 꼬이고 우리 재영이만 뒷전되는 꼴은 난 못 봐. 알겠니? 난 너 그래서 선택한 거야. 우리 아들이 안 좋아할 상이라서. 쌀 축내는 게 싫어서 저에게 일을 강요하고 식사량을 줄이라는 시아버님이나 도망간 전처 대신 아이나 잘 키우고 시부모 공양이나 바라는 시어머니나 제게는 똑같았던 거죠. 어차피 남편에게 사랑받긴 틀렸다고 생각했고 전 그때부턴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당당하게 다른 여자들 끼고 돌아다니는 걸 봐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했고요. 거기서 제가 남편의 사랑까지 갈구했다면 아마 저는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보려 저는 제 나름대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했네요.
어린 재영이를 돌보고 살림하고 틈이 날 때마다 일을 해서 어린 제 동생들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두쇠였던 시아버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더군요. 마치 저를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 빚도 갚아주고 널 데리고 왔는데 왜 넌 아직도 친정에 돈을 대줘? 이제 시집 왔으면 죽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아버님, 동생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공부도 제법 잘하는 편이라서. 그게 뭐? 그건 응당 네 부모라는 작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가난하면 애라도 덜 낳던가 싸질러 놓으면 끝이야? 어디서 남의 집 며느리한테 생활비며 학비를 받아가? 양심도 없는 것들이. 자식 새끼 팔아서 빚 갚은 것도 모자라서 참 지저분하게 산다. 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이렇게 된 거라. 됐고! 돈을 벌면 응당 집안 어른이 나한테 줘야 하는 게 맞아.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쥐새끼처럼 야금야금 우리 살림 갉아먹으러 왔어? 솔직히 말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돈 우리 집에서 조금씩 빼돌린 거 맞지? 내 돈이 자꾸 비는데 그거 맞잖아? 절대 아니에요. 아버님이 지출 내역 기록하라고 한 거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썼고 틀린 부분도 없어요. 조금도 손댄 적 없는 거 정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어쨌든 돈 벌어서 그 집 다 주면 그게 그거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씻고 놀고 먹으면서 버는 족족 가져다 줬으니 결국 우리 집에서 나오는 돈이나 다를 게 뭐야. 앞으로 돈 벌면 나한테 가지고 와. 알았어? 망할 것들이 딸년 팔아서 빚 갚았으면 땡이지. 언제까지 내 돈을 더 빼가려고. 도둑년들. 세상에 도둑들이 너무 많아. 아들 자식이고 뭐고. 아버님, 다른 건 몰라도 제 동생들만이라도 졸업시키고. 시끄럽다!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이래서 없는 집 것들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지. 특히나 첫째 딸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에이. 자고로 남의 집 가장 기둥 뿌리 뽑아오면 꼭 줄줄이 딸려오는 것들이 있어. 쫄쫄 굶어서 가난에 허덕이는 거지 같은 동생들의 손가락만 쭉쭉 빠는 부모까지. 아이고 아까운 내 돈. 그게 얼마야? 내가 차선 사업하려고 돈 주고 며느리 데리고 왔어. 이건 경고다. 앞으로는 친정에 10원도 주지 마. 앞으로 내 금고도 내가 유심히 확인할 거니까 허튼 짓도 하지 말고. 시아버지는 저를 진짜 도둑 취급을 하더군요. 초반에는 제가 벌어온 돈을 다 친정에 가져다 줘서 그런가 싶었는데 실제로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그리고 그 진짜 범인이 시어머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더구나 그걸 조종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그건 거실에서 두 사람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엄마, 나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돈 좀 금고에서 살짝만 빼돌려봐. 어? 너희 아버지한테 말을 해. 저번에 훔치다 걸릴 뻔한 거 몰라서 그래? 안 걸렸잖아. 결국 안 걸렸으면 된 거 아니야? 아버지도 안 사람 의심하는데 뭐 어때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번에 그 영감탱이가 며느라게 슬쩍 떠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너 집에 왔다 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거 보면 몰라? 이제 너 의심하는 거야. 종국엔 나를 의심하는 거고. 그 인간 성격상 동전수도 다 확인했을 텐데 그걸 훔치면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꼴이잖아. 너 진짜 그러다 아버지 화나면 어쩌려고 그래? 상관없어. 안 사람이 가져갔다고 해. 그 여자 집 형편 겁나 어렵다며. 이미 했지. 근데 며느리를 의외로 좀 믿는 것 같아. 장부에 1원짜리도 기입한다잖니. 몰라. 막말로 나 의심하면 뭐 어쩔 건데. 아버지가 아무리 구두쇠라고 해도 나한텐 어차피 꼼짝도 못해. 날 쫓아내기를 하겠어. 호적에서 파기를 하겠어. 설마. 그럼 네가 알아서 말을 해. 말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시키지 말고. 요즘엔 안 주니까 그렇지.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주기 싫어는 했지만 그래도 줬다고. 유학 갔을 때도 그랬고. 그니까 엄마가 좀 대신 말을 좀 해봐. 어? 엄마는 아들이 밖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럼 넌 엄마가 이 나이엔 쫓겨났으면 좋겠니? 그리고 너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 이젠 마냥 어린 나이 아니야. 이젠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좀 벌고 이왕 결혼한 거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볼 생각을 해야지.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 뒷공무니만 쫓으면서 계속 살 거야? 아 몰라. 집에 들어오면 답답한 미련 곰탱이가 앉아있는데 어쩌라고. 아 그냥 참고 살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걸 왜 넌 못한다고 그래? 애 잘 보고 살림 야무지게 하고 군소리도 없이 지금까지 묵묵하게 집안일 한 애야. 얼굴도 그만하면 못난 얼굴도 아니잖아. 그런 여자 어디 흔한 줄 알아? 너희 아버지 비위 맞추는 거 나도 못하는데 걔는 하더라. 그 정도면 됐지 뭘 바래. 아, 얼굴은 난 크게 신경도 안 써. 아, 여자는 발도 좀 작고 뼈도 가늘어서 부러질 것 같아야지. 난 그런 여자만 여자로 보인다고 몇 번을 말해. 아무리 정을 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아이, 무엇보다 나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니까. 한눈에 완전 내 여자다 싶었어. 아, 그니까 그 여자랑 좀 잘 될 수 있게 엄마가 좀 도와줘. 이 미친놈이. 너, 너희 아버지 알면 뒤로 넘어가. 아버지 성격 몰라서 그런 말을 해? 아이, 돈 주고 며느리 사서 그거 아까워서 집안일로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미 쌤쌤이고 5년이면 빚은 심하이 된 거 아니야? 악덕 사채업자도 그 정도는 돈 안 돌려받겠네. 아, 뭘 얼마나 더 뽑아 잡수시려고. 아, 그냥 이참에 며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 재영이도 다 커서 이제 엄마 손 별로 안 가도 상관없을 나이 아니냐고. 엄마, 아들 소원이야. 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숨 좀 쉬자. 나도 토끼 같은 마누라의 예쁜 자식 보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한 번만, 딱 한 번. 이게 바로 저희 남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돈 주고 산 소유물로 생각하는 시아버지나 변덕심한 본인 남편 수발에 손자 돌보는 도우미로 여기는 시어머니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 그 여자와는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접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며 모든 게 더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아들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만 남은 집안에서 남편은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었거든요.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린 남편은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의 턱주가리 밑에 보석과 돈을 안겨주다가 사기를 당했고 시어머니는 그 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갓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키운 아들과 헤어지기 싫어 그런 상황들을 모두 참아왔던 거였어요. 헌데 바로 그 무렵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저렇게 아프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나쁜 남편이었는지 깨닫게 됐어.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 내가 아픈 시어머니 안 돌보고 도망칠까봐 무서운 건 아니고 이제까지 재영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 내가 친모 아니래도 재영이 키울 수 있다고. 알아.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해. 내가 병수발도 다 할 거야.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야. 돌이켜보니 그래. 나 정말 많이 후회하고 후회하는 만큼이라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혼할 때 재영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그냥 놔줄 거야? 그럼 당신한테 지은 죄가 있는데 다 해야지. 재산도 다 줄 수 있고. 근데 할 때 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나랑 몇 달은 좀 살아줘. 더는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당신한테 정말 최선 다하고 싶어서 그래. 여보, 딱 한 번만 봐주라. 처음에는 얼떨떨하더군요. 저만 보면 미간을 찌푸리던 그런 사람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고 저를 위해서는 뭐든 하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수발을 한 건 역시 남편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늘 골목까지 마중을 나왔고 한 달에 한 번은 꽃을 선물해 줬죠. 그게 지금까지 무려 15년간 이어지게 된 거였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서도 왜 내 속을 그렇게 썩게 했을까 원망도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죠. 당신을 싫어했다기보단 싫어할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발이 작아야 한다는 트집도 잡았던 거고. 솔직히 당신한테 흠이라곤 그게 전부였으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결혼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었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땐 젊었고 고집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싫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당신을 그냥 우연히 만났다면 난 당신 분명히 좋아했을 거야. 부모님에 대한 반발심, 젊은 패기 그런 거에 내가 잠식된 거지. 당신이 싫었던 건 결코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그래도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나랑 이혼하려고 시도했었잖아. 그때도 똑같지 뭐. 좀 반항하고 싶었던 거야. 운명이니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정말이야. 당신은 못 믿겠지만 그때 난 지금의 내가 아니고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내가 아물 때까지 쭉 곁에 있어주고 싶어. 재영이도 잘 키웠고 당신처럼 좋은 사람 세상에 없는 거 아니까. 남편은 한두 해만 그러다가 만 게 아니라 꾸준히 제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에게 서운했던 거, 화가 났던 마음도 다 풀게 됐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그런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서로 존댓말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인가 7년 정도 되었고요. 비록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남편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저는 나름 만족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과거에 잘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아내나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반대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평안한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중 제 아들인 재영이는 친자식이 아니긴 해도 저를 알뜰히 챙겼죠. 엄마, 올해는 우리 필리핀으로 여행 안 갈래요? 이번에 적금이 만기됐는데 그 기념으로. 됐어. 이미 작년에 갔다 왔는데 왜 거길 또 가? 엄만 괜찮아. 요즘 엄마도 일이 많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가는 걸로 하자. 그리고 너도 돈 생겼다고 계속 쓰면 안 돼. 모아서 장가 가야지. 요즘 여자들 능력 없으면 시집도 잘 안 오려고 한다던데. 나 돈 잘 벌어. 능력 있다고. 누가 키운 아들인데. 그리고 막말로 여자들이 나 싫다면 엄마랑 그냥 살아도 난 상관없는데? 어머, 얘가 장난이라고 해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저 여자한텐 잘해줘, 응? 걱정 마. 어쨌든 가는 거다. 나랑 여행 꼭 가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학비되어준 동생들도 하나같이 잘 자라서 저에게 뭐든 해주려고 했고요. 일단 둘째는 남동생이었는데 직업 군인이 되어 저와 함께 다른 동생들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셋째는 의사, 막내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모두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마련해 줬던 거고요. 저 역시도 뒤늦게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역시도 제 동생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의 인맥 덕분에 보험왕도 5번이나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봄이면 꽃 보러 여행 다니고 가을엔 단풍 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해마다 이탈리아 로마도 가보고 태국, 프랑스 파리, 일본과 필리핀도 가봤고요. 그러니 제게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달라진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일 말고는 말이죠. 헌데 바로 작년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1월 1일 환갑 기념으로 모인 중학교 동창회 자리였죠. 작은 시골 마을이라 인원은 30여 명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꽤 돈독했고 오랜 기간 종종 모임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참석은 하진 못했어요. 일단 일이 바쁘기도 했고 유난히 저를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 번도 보험을 들어달라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험 파는 일을 하는 걸 알고는 비아냥거리더군요. 순이 너 설마 동창회 나와서 친구들한테 강매하는 건 아니지? 양심도 없게. 난 강요한 적 없어. 그냥 가끔 애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준 게 전부고. 그게 그거 아니야? 동창회에서 보험 설명해 주는 인간들 하는 짓이 뻔하지. 솔직히 보험이라는 거 있어서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다 보험 설계사들 돈 받으려고 하는 짓인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니? 순이야, 너 우리한테까지 그러지 마. 동창회 기분 좋게 왔는데. 정혜야, 난 그런 짓 안 했다고 몇 번을. 됐고, 다음부터 너 오면 난 안 올래. 부담스러워서 어디 보험 안 들어주면 말이나 걸겠니? 온통 유럽 다녀왔다, 미국 다녀왔다 자랑하는 것도 순진한 사람들 보험 가입시켜 번 돈 아니야. 암이 걸릴 거다, 죽을 거다, 겁이나 주면서 약 팔아먹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정혜라는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저와 친했고 한때는 제게 참 잘했던 친구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제 형편이 바뀌게 되면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정혜는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걔 기준에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제가 남편이랑 동생들 덕분에 팔 잡힌 그런 여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동창회 모임의 발길을 끊어버렸고요. 헌데 환갑 기념으로 열린 동창회는 다른 친구들이 제게 무조건 참석해달라고 했고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말에 솔깃해진 거였죠. 솔직히 그땐 정의 그 계집애 때문이라도 저희 남편을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60대에 머리숱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다부진 몸매에 말투까지 부드러운 제 남편 정도라면 매번 자랑하는 정의 남편을 능가하고도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남편도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양복까지 쫙 빼입고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동창회로 향했죠. 부부 동반이라 꽤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도 꼭 강아지처럼 저만 보는 남편 덕분에 저는 그날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헌데 뒤늦게 동창회에 도착한 정혜 옆엔 막상 아무도 없었죠. 정혜야, 너희 남편은? 다른 친구가 묻는데 정혜는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뚜벅뚜벅 저희 앞에 걸어오더니 제 남편의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자기야, 얘가 네 와이프였어? 남편은 정혜를 보더니 목각처럼 단단히 굳었더군요. 저는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 못하고 물었죠. 뭐야? 두 사람 아는 사이야?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아, 여보, 저는 몰라요. 이분이 착각을 했나? 일단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놓치지 않고 잡았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말이라도 해보라면서 말입니다. 헌데 남편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꾸만 나가려고만 하더군요. 그때 정혜가 입을 열었죠. 자기야, 이 여자가 와이프면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얘 어디 아픈 것도 하나도 없어. 완전 건강하다니까? 내가 얘 동창이거든? 놀랍겠지만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저는 남편을 한 손으로 잡고 정혜에게 몸을 틀어 따졌습니다. 너 도대체 내 남편한테 무슨 말하는 거야? 누가 아파?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해? 너, 너 이제까지 아픈 척 거짓말했던 거 맞잖아. 나도 다 들었어. 미치고 팔짝 뛰겠네. 누가 아프다는 거야? 나?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누구한테? 했잖아. 나랑 종탁 씨 만난 지 오래됐어. 내가 늘 말했던 남편이 바로 종탁 씨야. 유부남이긴 해도 가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아픈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유지하는 거라고 들었고. 내가 듣기론 암이라서 오늘 내일 한다고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 발목 잡으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우린 진짜 사랑해 서로. 저는 기가 차서 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니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게 정말이니? 이 인간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래.
난 솔직히 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람 팔자라는 거 참 모르는 일이다. 너나 나나 집 똑같이 가난했고 팔리듯 시집가서 동생들 뒷바라지한 것도 똑같았잖아. 근데 난 남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했어. 심지어 내가 뒷바라지한 동생 년놈들도 나 쌩까고 지들끼리 잘 살고 있고. 근데 왜? 근데 넌 뭔데 이렇게 살아? 딱 한 끗 차이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만 다른데 말년 생활 자체가 다르잖아. 난 억울해. 나도 잘 살고 싶고. 마음 떠난 남자 아프다는 핑계로 잡아둔 게 너 아니야? 이 사람 나랑 살고 싶다고 했었어. 알아? 기가 차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살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더구나 아프다고 말해서 이 사람이 날 못 버린 거라고? 그럼 내 말이 틀려? 나도 알 만큼은 다 알아. 저 사람이 부인 이야기를 나한테 안 했을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고 지금 사는 집도 종탁 씨가 마련한 거잖아. 이제 보니 다 알겠네. 무슨 돈이 나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녔는지. 양심도 없는 년. 그러니 종탁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나한테 울고불고 기다려달라고 본인도 행복하고 싶다고 한 거지.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정혜의 말에 머리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간 변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여자에게 미쳐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정혜의 발을 보고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작은 발, 가느다란 뼈, 작은 얼굴까지 남편의 이상형과 너무나 부합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정혜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아파서 이혼을 못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암에 걸린 여자라 불쌍해서 죽기 전까지만 돌봐줄 거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여자는 악처였고 난 늘 외로웠었다. 이런 식으로 안 봐도 뻔했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남편과 정혜를 번갈아 본 뒤에 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싶니? 그럼 너 가져. 나도 아무 미련 없으니까. 너, 너 그게 참말이야? 그래, 진심이야. 이혼 그거 해줄게. 다정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 미련 없이 너 준다고. 생각해보니까 너랑 너무 잘 어울려. 그니까 저거 먹고 떨어져. 정혜는 놀라서 눈이 커졌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저를 만류했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건 불륜이고 마땅히 넌 본처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떠밀듯이 남편을 정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밀어버렸죠. 헌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뚝 꿇는 겁니다. 여보, 여보 실수였어요. 이 여자가 하도 날 좋다고 해서 정말 진짜로 그냥 가볍게 만난 거였고요. 알잖아요. 저 당신한테 진심이었다는 거. 이 나이 먹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우리 재영이 생각도 해야죠. 야, 이젠 존댓말 하지 마. 그 말 듣는 것도 이젠 역겹다. 나 이젠 알겠어. 중국 유학 다녀와서 발이 작은 여자한테 미친 건가? 아님 그 잘난 첫사랑이 발이 작아서 그런가? 진짜 젊을 때부터 골 터지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젠 알겠어. 하도 미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발에 처맞을까봐 일부러 발이 작은 여자 고르는 거 맞지?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이 망할 놈아!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발로 지근지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싫어하던 큰 발로 말이죠. 배도 밟고 허리도 차고 엉덩이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네요. 그랬더니 정혜는 진짜 악녀의 몹쓸년 취급하면서 제 남편을 감싸고 돌기까지 했습니다. 제게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진짜 자신의 남편이라도 되는 듯 굴었죠. 이윽고 두 사람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저는 남겨진 제 동창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간 어떤 짓을 해왔는지부터 정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말이죠. 실제로 남편은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긴 했지만 워낙 곱게 자란 도련님이라서 늘 일 때문에 힘들어했고 제가 결국 생활비를 다 대야 했거든요.
제가 뜬금없이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것도 사실상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 동생들과 아들 덕분에 삶의 여유가 생긴 거였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친구 중 하나는 씩씩거리면서 제게 조언을 하더군요. 야, 아무리 화가 나도 정희한테 절대 말하지 마. 너 사는 집이 누구 건지, 네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가 진짜 누구 소유인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왜? 난 아까 말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소리를 질러서 말을 못했지만. 그야 걔는 모르잖아. 정혜 걔는 네 남편이 다정하고 능력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 너한테서 빼앗지 못해서 안달인 걸 텐데 굳이 왜 말해? 쓰레기인지 선물인지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느끼게 하는 거야. 포장만 잘 된 쓰레기 받고 어떤 표정 지을지 나도 봐야겠어. 그래도 정혜도 속은 건데 한땐 나랑 친하기도 했고 물론 속았겠지. 바람둥이 말에 홀랑 넘어갔을 수 있어. 근데도 자기 동창 친구 남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뒤늦게 알았으면 끙끙 앓다가 그냥 입을 다물거나 그게 아니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어야 맞지. 아니니? 어디서 조강지처 앞에서 자기 소리를 해? 머리에 총을 겨눠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가? 아, 그럼 당연하지. 미친 계집애. 그거 아주 피해의식에 쩔어서 너한테 괜히 더 그래. 너랑 비슷하게 못 살 때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굴더니 너 잘 살기 시작하면서 가시 드러내놓고 다니잖아. 까놓고 우리 중에 그 시절에 누가 그렇게 잘 살았니? 한 명이라도 잘 살면 박수를 쳐도 모자라고. 아예 박수를 못 칠 거면 친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못된 년. 그 의견에 다들 한마디씩 동조를 하더군요. 맞아. 우리가 사람 수라도 많아? 사고로 5년, 8년 전 죽은 둘 빼고 겨우 28명이야. 나이 들어 옆집, 윗집이랑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도 동창들만큼 친해질 수 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인데? 무려 40년을 이어온 모임이라고. 그래, 나도 정희한테 너무 실망했어. 몰랐다고 해도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정인 우리 모임에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걔도 우릴 친구로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테지만. 우린 순이 네 편이야. 결국 다들 정혜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단합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바로 이혼을 결심했고요. 아무리 제게 그간 잘했다고 하지만 이혼 결심이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 커다란 발을 보고 질색하던 그 표정이 다른 여자가 좋다고 울부짖던 그 말투를 떠올리니 어려울 것도 없었죠. 남편 역시도 이미 다 들킨 마당에 더는 연기를 하지 않더군요. 어차피 늙어서 썩어 빠질 몸 아껴서 뭐 한다고. 그냥 가볍게 만난 거고. 야, 솔직히 우리가 동거인이지 부부야? 겉으로 보기에 당신한테 잘하고 이 나이에 이만큼 보기 좋게 관리해줬으면 된 거지. 설마 육신 먹고 질투해? 내가 사랑한다고 질질 짝이라도 바라는 거야? 질질 안 짜도 되고 질투도 안 하니까 너 좋다는 그 여자랑 살아. 보내준다고. 야, 너 꼭 이래야겠어? 그냥 살아.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쪽팔리게. 난 당신이랑 사는 내가 쪽팔려. 당신 같은 인간한테 내가 너무 아깝고. 기가 차네. 야, 이 여편네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거에 감사해야지. 세상에 어떤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감사를 다른 여자한테 주겠다는 거야. 난 필요 없으니까. 아, 그래? 해! 이혼하자고! 그럼 재산 분할은? 내 돈 내놔!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아마도 한 푼도 못 가져갈 테니까. 구두쇠 시아버지 밑에서 저는 100원 한 푼도 허투루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작성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어찌나 혼나면서 배웠는지 두꺼운 장부가 20권 가까이 되었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일기처럼 모든 것을 다 기록해뒀던 거예요. 무엇보다 추후에 상속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살고 있던 집 역시도 아들의 명의로 제 동생들이 구입을 해줬던 겁니다. 보험왕으로 받은 보너스로 구입해줬던 남편의 자동차도 아들 명의였죠. 즉 명의로만 따지면 나눌 것도 없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던 남편이었기에 그가 원하는 정도의 분할은 결코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뒤늦게 변호사 상담을 받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사기라고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나중엔 이렇게 말했죠. 아이 됐어. 어차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몫이니까 내 것이나 진배 없고 내 아들 집에서 살면서 시부모 공양 잘하는 며느리 만나서 그렇게 살면 그만이지.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이전에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했어요. 하지만 막상 저와 남편의 이혼을 알게 된 아들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난 아빠 모시고 살 생각 없어. 미쳤어? 모셔도 엄마를 모셔야지 내가 왜 아빠랑 살아? 뭐? 야, 난 친아빠야. 너랑 나는 피로 이어진 가족이고. 그게 뭐? 너 지금 몰라서 물어? 너도 기억하잖아. 저 여자 네 친엄마도 아니야. 너 잘생긴 얼굴이랑 똑똑한 머리 물려준 건 나랑 네 친엄마야. 저 여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라고. 그냥 너 키워준 가정부. 친정빚 갚으려고 우리 집에 돈 받고 들어온 그런 여자라고. 알아. 아빠, 나 어렸어도 다 기억하거든. 아빠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또 엄마한테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게 내가 10살 무렵이었으니까 모를 리가 있어. 근데 잘 들어. 내가 이제까지 아빠를 그나마 아빠 취급하고 있었던 건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안 했기 때문이야. 내 친아빠라서가 아니라. 그니까 엄마랑 갈라서는 순간부턴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란 말이고. 이제 이해했어? 이 망할 놈이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언제 내 아빠였던 적은 있어? 자식 취급 안 하던 부모였으면 부모 대접 바라지도 말아야지. 어릴 때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아빠랑 엄마가 이혼했으면 했던 거였어. 엄마가 해준 생일초를 불면서 늘 기도했지. 좀 늦긴 했는데 이제야 이뤄줘서 참 좋네. 결국 우린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있어서 일부의 재산을 뜯긴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승소한 거나 다름이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했어요. 더구나 위자료의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제대로 복수도 해줬죠. 하지만 그보다 더 통쾌했던 것은 정혜가 열어본 선물 상자가 쓰레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까지 했다가 다시 이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3달이었고요. 결국 남편은 그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여기저기 월세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버는 돈은 없고 월세와 전기세, 공과금이 매달 빠져나가니 결국 저를 다시 찾아와 빌었죠. 여보, 내가 미쳤어.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진짜 이러다 죽어. 어? 나 한 번만 봐주라. 그래도 그간 잘했잖아. 앞으로도 군말 안 하고 진짜 잘할게. 여자도 안 만나. 나 이제 그럴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제발 순이야. 사람 한 번 살린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더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여보, 당신도 나 사랑했잖아. 잠깐이긴 해도 분명히 난 느꼈어. 맞아. 예전에 한땐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너 지금 나 버리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한 거 맞아? 늙어서 노망났냐? 노망났어.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그 사람이 엄청 질투하니까. 그러자 그 인간은 제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더군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해도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던 것 같다고. 이혼을 취소하라며 난동도 피웠죠. 뒤늦게 경찰이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아들은 제게 괜한 거짓말을 왜 했냐고 묻더군요. 반은 사실이야. 엄마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사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나. 바로 나? 그게 무슨... 엄마는 앞으로 나 스스로를 너보다 그리고 내 동생들보다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었거든. 내가 앞으로 나 스스로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줄 거란 뜻이야.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전 그 누구보다도 저 스스로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제 외모도, 제 체형도, 제 커다란 발도 싫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변하고 제게 잘하기 시작하면서 그 증상은 더 심해졌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도 싫어서 치수 작은 신발에 제 발을 구겨 넣기도 했었으니까 말이죠.
퉁퉁 부어서 물집까지 잡힌 발을 보면서도 저는 다음 날 또 작은 신발에 제 발을 구겨 넣는 짓을 몇 번이나 해왔어요. 저 나름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리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팔자 좋은 여자처럼 보였을 그때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치 맞지 않은 신발 같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뾰족하고 불편하고 언제나 물집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처음으로 제 발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뼈마디가 튀어나오고 굳은 살에 갈라지고 늙어 못생긴 발이었지만 이 발로 아들 재영이 키워냈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또 뛰며 가족을 위해 노력한 그런 발을 부끄러워한 게 죄스러울 정도로 미안했죠. 그래서 저는 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샀고 이제는 편안하게 아침 햇살 아래를 걷습니다. 조금 늦은 거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아보려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건 결국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니까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오늘 남은 하루는 스스로를 위해 작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고맙습니다.